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마저 없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전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비행해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3일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위 장성급 전화통화 등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거론하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당원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 양국 협력을 논의하던 중에 나온 이번 발언은 일본 보수의 속내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건물 3층에서 났지만 위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4층 투석병원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입니다. 깨진 창틀 밑에 이불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땅바닥엔 산산이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광고동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 불길과 함께 뿜어진 연기는 순식간에 위층에 있던 신장 투석병원으로 퍼졌습니다. 뭐 냄새 난다는 게 냄새 딱 맡으니까 대선 타는 냄새야. 갑자기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도 막 들어오는 거야. 당시 병원엔 환자와 간호사 등 46명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라는데 옥상도 갈 수 없고 환자분들이 문을 두들겨서 상황을 보니까 계단으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유리를 깬 뒤 안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모두 47명. 하지만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은 구출되기 전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고 다른 4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불길은 건물 3층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발화부는 3층 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업을 앞둔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는 중이었다는 작업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이천 상가 건물 화재는 이동이 불편한 투석 치료 환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간호사도 1명 숨졌는데요.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층 투석치료병원에는 환자 33명과 간호사 등 병원 직원 13명이 있었습니다. 불은 3층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는 내부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갔고 벽벽이 없던 병원 내부에 삽시간에 퍼지며 환자들을 덮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이거를 정식으로 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열이 안 돼. 그래 내가 그렇지 소리 질렀지. 야 칼 가져와 잘라라. 그래.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이렇게 투석 치료를 받다가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환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망자 한 명은 이 병원에서 일하던 50대 간호사였습니다. 연기가 퍼진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화재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들 분들이 제가 볼 때 충분히 피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그걸 최대한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4개 층 가운데 불이 난 3층과 4층 병원에만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입원 시설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게 됐는데 4층은 그 투석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과 추가 감식 등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취합한 10만 8천여 명보다 583명 적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늘어 7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떨어지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전날보다 5천여 명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 11만 명 안팎 확진자가 나올 만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세가 누그러진다 해도 당장 감소 추이로 돌아서기보단 정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평가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감염률이 5%를 넘을 것이고 일부 선진 외국에서는 10%를 넘고 있는 하위 변이가 계속되는 이상은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확진 규모 자체가 커지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7명으로 급증해 지난 5월 22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크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누적 치명률이 0.12%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보다는 높아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 유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유행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에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과 시설들은 방역관리에 비상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직원이 병동 손잡이와 병실 등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고령층 환자 250여 명을 돌보는 요양병원은 최근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요.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지난달 25일부터는 대면 면회가 금지되면서 입소자 가족들은 또다시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손이 안타깝지만 입소자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비대면하는 거하고 잘 대면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봐야죠. 많이 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시기 이곳 요양병원은 만들기 수업 등 행사를 재개했는데요. 그런데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지난달부터 어르신들의 단체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선 감염 걱정에 비접촉 면회조차 중단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던 미술 수업도 요양보호사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2달 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80%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시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매우 느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혹시라도 재감염이 되면 훨씬 중증도가 높고 입원율은 3배, 사망률은 2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게다가 재택 치료 중인 고령층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전화 모니터링마저 중단된 상황. 방역당국은 어르신들이 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령층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어제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 궤적에도 안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57분 만에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신호를 보냈고 과기부는 신호를 분석해 발사 92분 만에 교신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1단 로켓을 성공적으로 분리한 펠컨 9은 발사 후 약 40분 만에 다누리를 분리했고 이후 약 5분 뒤 다누리는 달까지의 먼 여정을 위한 첫 관문인 달 전위 궤적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한 다누리는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비 모양으로 빙빙 돌아가며 오는 12월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너머 심우주에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고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자원을 탐사합니다. 또 나사가 제공한 섀도캠으로 달의 극지방을 촬영하는데 이 자료는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에 이어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심우주 탐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과학 탐사 임무를 끝낸 다누리는 연료가 남아있을 경우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 궤도 탐사에 이어 오는 2031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심우주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인데요. 특히 독자적인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달을 돌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정보는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발사 목표인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2배 정도 큰 1.5톤급 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해 자원 탐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누리보다 엔진 성능이 커지는 건 물론 자세 제어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 오는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실려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 자체가 목적이 이제 착륙 후보지에 대한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착륙 후보지 아니라도 아마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아마 위치 착륙 후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외형도 커지고 운송 가능 중량도 늘어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달 착륙선은 이번 보낼 때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기 위해서 현재 발사체 개발하는 예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달 착륙선 예타를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반이 되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 화성, 나아가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심우주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다녀간 뒤에 중국은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온몸으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격인데 그 의도와 반대로 두 개의 중국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예행 연습이라고 불리는 타이완 봉쇄훈련 둘째 날. 중국 군함 10척과 전투기 2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제니10 스텔스 전투기와 둥펑 미사일에 이어 항모 전단까지 내보냈다는 말도 들립니다. 中国呢已经不再是120多年前的中国，中国也不是伊拉克、叙利亚、阿富汗。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럴수록 양안 사이는 더 벌어집니다. 我要在此呼吁国际社会支持民主台湾，共同遏制片面、不理性的军事行动。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미국, 정찰기와 공중 급유기도 띄워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국의 배타적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일본은 재무장의 명분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中国の弾道ミサイルが我が国の EEZ 内に落下したのは初めて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을 두둔하며 재차 반미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거친 몸부림이 오히려 두 개의 중국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양분 구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위 장성급 군 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포함한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 개인과 그 직계 친족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8개항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 전구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화 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와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제재와 이번 8개항 대화 협력 단절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해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4일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긴급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친 대사를 만난 당국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아시아 순방 막바지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의회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방문을 명분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타이완의 현상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고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타이완 평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참석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 정책인 담대한 계획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박 장관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핵 개발을 고집하는 건 북한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상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비대위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 징계와 최고위원 사퇴로 당이 비상이라며 거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해안을, 집단지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전국위는 논의와 표결을 거쳐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권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는 해임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결정되면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잠행을 깨고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위는 오는 9일 비대위 전환에 마침표를 찍을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에 돌입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오선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수의 의원도 당내 중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권대행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내정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이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당내 이견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비대위 체제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건 역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당 상임 전국위의 결정이 나온 날,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김포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원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YTN 취재진을 만나 상임 전국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드릴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은 하겠다며 향후 적극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하는 짓에 비하면 돌팔매질 수준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 당대표의 내부 총질이란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자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친윤그룹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선 신이 없는 인물을 비하하는 삼성 간호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대표의 장외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자중할 때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건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이라며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결국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내 친윤그룹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며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온 상임 전국위에서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붙인 결과 만만찮은 반대 의견이 확인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만장일치는 아니고 반대 의견을 저도 제시를 했고 나중에 표로 확인하시면 그 정도의 의견이. 다음 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는 ARS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결론 낼 예정인데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경우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은 4%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20%대였고 부정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25%를 찍은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최저치가 29%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못한 건 뭔지 딱 한 가지만 뽑으란 말에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독단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혼선을 자초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5%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뚜렷합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을 10%포인트나 앞서는 등 모든 지역에서 잘 못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을 빼면 모든 나이에서 부정이 과반이었는데 특히 3040은 8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갤럽 조사에서 처음 여야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 유출 등 이딴 내홍 속에 국민의힘은 34%로 2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39%인 더불어민주당에 뒤졌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해 주실 거라며 심기일전도 다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위기 속에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쇄신, 새 출발을 담은 메시지를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끝없는 지지율 추락을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바꿔달라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소통을 위해 지난 1일 만든 당원 청원 사이트입니다. 당 지도부가 답변 예정인 1호 청원은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멈추게 하는 당헌을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방위 수사 대상이자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청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에선 원칙대로 논의 뒤 답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중순에 전준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당원당규 개정안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 민심을 훑은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돼 다시 정권 탈환을 하는 강한 민주당이 될 거라고 약속하면서도 당원 개정 청원 논란엔 말을 아꼈습니다. 당원 80조 개조 관련해가지고 지지자들께 어떻게 보시는지.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당원 개정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할 책무가 당대표 후보들에게 있고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일도 역시 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괜한 논란만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자제를 촉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청원 1호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특정 주자 편향 주장도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8.28 전당대회 전 지역별 개표 결과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찍어내기식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1심에서 진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상급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첫 강제수사입니다.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 대통령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함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은정 전 담당관이 받은 수사 자료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4개월 동안 397차례, 부인 김 여사와는 9차례 통화했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윤 대통령과 2330차례, 김 여사와는 332차례 주고받았다는 징계 결정문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징계 절차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박 전 담당관이 한 장관 수사에 사용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목적인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 사용하고 감찰위원들에게도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고발에 감찰 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감찰 대상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무부 내규를 들어 박 전 담당관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심에서 패소한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 2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 전 담당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불법 수집된 증거가 징계에 사용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만 인정돼도 징계가 타당하면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1심 재판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으로 미뤄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에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었던 지난해 6월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6월 경상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입니다. 하지만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에서 35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출은 595억 3천만 달러로 9.1%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4천만 달러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28.9% 늘었고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 가스 수입액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상수지는 경기와 국제 유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수출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은 또 유가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그 경상수지가 또 개선될 수 있고요.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17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목표인 400억 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서 양국 협력을 논의하던 중에 나온 이번 발언은 일본 보수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원로인 81살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란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해 7월 한일의원연맹 방일 당시에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両国はアジア、特に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のための礎、キーストーンであります。 하지만 이런 말 뒤에는 우월한 일본이 한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인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에토 의원은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점을 들어 일본이 한국에는 형님과 같은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항상 지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해와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원로 의원께서 그런 인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요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논을 해서 에토 의원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모인 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으로 과거 방위청 장관과 중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우길기 반입 금지 결의를 채택하자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FP, 로이터,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월에서 5월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했다며 우리가 무역 및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양국 실무진의 협의가 건설적이었다면서 이 자리가 양국 관계에 완전히 다른 장을 열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협상에 중재를 한 튀르키예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데에 기여한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걸어 잠근 데 대응해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다음 주부터 가스 사용을 15% 감축하는 비상계획에 착수합니다. EU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5일 이 같은 비상계획 관련 규정을 승인했으며 반대 의사를 밝힌 헝가리와 폴란드를 제외한 25개국이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을 15% 줄이게 된다고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은 체코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전 EU 가스 사용량의 40%를 공급했는데 전쟁 이후 가스 공급을 줄여 겨울을 앞두고 각 회원국이 가스 저장고를 채우는 데 차질이 빚어지게 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사흘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위 장성급 전화통화 등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거론하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당원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마저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전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이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비행해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 양국 협력을 논의하던 중에 나온 이번 발언은 일본 보수의 속내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3일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는 내일까지 예고돼 있어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섬 주변에 군사훈련구역 6곳을 설정해놓고 사흘째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핵 잠수함까지 동원해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한 상태입니다. 훈련 첫날 탄도미사일과 로켓포를 발사한 중국은 추가 조치를 위협했습니다. 他们一天不停止企图分裂中国的企图，这样的一种行动，我想我们中国就一天也不会停止，坚决捍卫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 타이완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인근 필리핀해에 배치해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추가 투입이나 타이완 부근 전진 배치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995년 3차 타이완 위기 때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 부근에 미사일을 쏘자 항모 2척을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타이완 해협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발을 제압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도 맞서야 해 사정이 다릅니다. We've also said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and that we expect cross-strait differences to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We're also maintaining communication with Beijing. 중국도 봉쇄 훈련의 시한을 미리 정해놓은 만큼 군사적 대치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낮 훈련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포함한 미중 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를 하면서 양국 간 전구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펠로시 의장의 악랄한 도발 행위를 겨냥해 관련법에 따라 펠로시와 그 직계 친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중국 입국 제한과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 개인과 거래 금지 등이 예상됩니다. 미 백악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친강 주미 중국 대사를 긴급 조치해 항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친강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며 무책임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군사행동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친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타이완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막을 내린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타이완 해협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중러 간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나란히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을 절박한 정세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한 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과 영내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등 동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며 중국을 비판했고 We stand in strong solidarity with our partner and ally, Japan,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very dangerous actions that China has taken. 그 사이 왕이 부장은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대미 공조를 다졌습니다. 坚定的重申，俄罗斯坚持一个中国的政策，反对任何那么对中国主权的。 박진 장관은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와 두 차례 자연스럽게 조우해 서로 인사말을 건넸지만 남북 간 별도 회담은 없었습니다. 올해 ARF를 비롯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도 다뤄졌지만 무엇보다 타이완 해협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외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예정됐던 중일 양자회담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타이완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 공개한 지 석 달도 안 돼 신규 환자도 더 나오지 않고 치료 중인 환자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발동된 최대 비상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북한.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발열 환자와 완치자 등 관련 통계도 날마다 발표해 왔습니다. 초반엔 꽤 심각해 보였던 유행 규모는 그러나 곧 감소세로 바뀌더니 특히 6월 2일 이후엔 늘어나는 법 없이 일관되게 줄기만 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지난달 초 74명을 기록한 뒤 멈췄고 지난주부터는 신규 환자도 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 중인 환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탓인지 지난달 말 전승절, 즉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 대규모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쓴 참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들의 발생과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활동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전반적인 방역 사업에 대한 강한 장악력과 지휘 통제력이 일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방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규 환자 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른바 북한식 방역이 성과를 거뒀다고 과시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방역 체제는 한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내 주민 결속이라든가 또 당의 어떤 조직적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종식 선언을 해서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이 집단 자연 면역을 달성했다고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당 복귀를 노리던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해임 수순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은 물론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당내 윤핵관을 비롯해 새롭게 꾸려질 지도부와 전면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공개 발언은 삼간 채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혀왔습니다. 노래 가사나 당원 가입 독려글을 올리더니 최근에는 발언 수위가 무척 세졌습니다. 간장한 사발이라며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비판하다 요 며칠 새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용피셜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자기 모순, 한심하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급격히 날카로워진 배경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당 상황이 있습니다. 오는 9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로 최종 전환되면 기존 지도부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당대표인 이 대표도 자동 해임되기 때문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 대표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 처분에 동의할 수 없고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몰린 이상 그동안의 공중전 대신 전면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을 돌던 발걸음을 바꿔 수도권 주변에서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비대위 구성이 최종 확정되는 9일 이후에는 마지막 카드인 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제명을 전제로 출범한 비대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보좌역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대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는 자맹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유불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집권 초 여당 내 유례없는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권리당원 투표인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차기 당권주자 3인방의 이른바 리스크 공방이 초반부터 뜨거웠는데 과연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 박용진, 강훈식. 뚜렷한 1대2 대치 전선은 선두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리스크 논란으로 요약됩니다. 대장동, 성남FC 특혜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가 향후 당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긋지만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공교롭게 이 의원이 기소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무력화하는 방탄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레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 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 화법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경선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실언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올 만큼 휘발성이 강해 치열한 공방이 한창입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일인 게 실언 리스크라고 봐요. 당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놓고 그것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남 탓만 하시는데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에서 촉발됐는데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돼 경선 이후까지 여파가 미칠 여지도 있습니다. 당원의 대상과 여의도의 대상이 대체 제일 있다는 겁니까? 비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뜻이겠죠. 인천 계양 출마 또 우리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거는 부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중 플레이 그리고 셀프 공천 논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 해명이 없습니다. 어대명, 오대박, 이대식. 이재명 의원을 잡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리스크 협공이 당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향후 당권 레이스 양상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의 만 5세 입학 추진을 두고 반발 움직임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교육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거셉니다. 교육 국가 책임 강화라면서 입학을 당기면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뿐 정작 학교에 더 빨리 온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살필지는 설명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 올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만 5세 입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2025년 추진 일정까지 정해 발표된 반면 고교 다양화나 초등학교 전일제, 유보 통합, 기초학력 지원 등 새 정부에 기대했던 정책들은 빠지거나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등 거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반발했는데 학제 개편에 대한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외고 폐지 방안에도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 중인 외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역시 논의되지 않은 여러 방안을 던지며 정책 신뢰까지 추락했고 이후 노골적으로 언론 접촉을 피하는 등 소통 의지까지 의심되면서 사태는 악화열로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작금의 상황은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 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실도 다음 주 대통령 업무 복귀에 앞서 만 5세 입학은 제한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는데 교육부 소통의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면서 박순애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동력 약화는 물론 본인의 입지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투석병원 환자 등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뒤 뿜어져 나온 연기가 위층에 있던 신장 투석병원으로 올라가면서 투석 중이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와 병원 직원 등 4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봉제 작업장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과 작업자 6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중령터널 안에서 2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석회가 쏟아져 터널 한 개 차선이 6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어제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 프로젝트는 달까지의 4개월여의 비행을 통해 우주 항법 기술을 처음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독자적인 우주 탐사의 기반이 확보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누리를 실은 팰컨 9의 발사 순간을 지켜보는 연구자들. 발사는 성공했지만 달까지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4개월여의 비행이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누리와 접속한 상태에서 자세와 비행 궤적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우주 항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다누리와 지상국의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미국과 호주, 스페인에 있는 3개의 심우주 안테나로 24시간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조종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지만 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 위험을 줄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누리를 이용해서 섀도우캠에서 얻은 정보는 미국이 아르테미스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착륙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제 우주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는 달을 탐사해 정밀 지도와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달에 대한 우리만의 첫 정보를 얻는 건데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 지점과 탐사 지역을 결정하는 기반 자료가 됩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달에 가서 다누리를 이용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우주 탐사의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다누리는 미국 로켓에 실렸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리호로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달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030년 이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30여 년 만에 위성과 발사장, 발사체를 확보한 한국의 우주기술. 이제 다누리를 통해 지구를 벗어나 우주 행성 탐사에 나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달 탐사 경쟁의 시대, 한국이 선두에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에서 멀어져 있던 한동안 과학 분야에서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K-탐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소행성으로 날아가 그 토양을 채집해 귀환한 일본의 하야부사 우주선.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성공한 이 프로젝트로 일본의 우주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는 지금,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야부사와 같은 독창적인 우주 프로젝트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누리가 처음 시도하는 행성 간 인터넷 통신을 그 첫 사례로 지목합니다. 다누리는 달에서 지구로 파일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실험을 세계 최초로 진행합니다. We hope to go back to the moon and not just visit and take some rocks like we did last time. We want to stay there for a very long time. So we want to establish a communications network around the moon. 달 탐사의 목표는 우주 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달의 토양인 월면토로 우주기지용 벽돌을 만드는 기술도 현재 우리가 앞섭니다. 월면토 벽돌은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갔을 때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강도를 발현을 하고 나사 내에서도 그 강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 몸통 크기의 로봇이 엄청난 괴력으로 암석을 파괴합니다. 지하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본체 크기보다 2.7배 정도 큰 굴을 뚫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땅 안에서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달과 똑같은 환경을 지닌 진공 챔버에서는 드릴로 꽁꽁 얼어붙은 달의 지반을 뚫어 얼음이나 자원을 캐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의 표면에 있는 흙만 갖고 오고 흙에 있는 흙만 채취하는 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향후 달 지반에 1m 정도를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요. 우주 강국들이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만 106개. 이륙. 이른바 문러시에 합류한 K-달 탐사 기술이 거둬낼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나타난 거래 가뭄 현상이 아파트 경매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1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경매로 나온 매물이 절반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6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입찰가 7억 7천만 원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는 9억 6천만 원, 같은 면적 가장 최근 거래가가 9억 9천만 원이라 2억 원 정도 더 낮은 금액이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가격 괜찮은데? 근데 지금 7억 중반대라 그러면 아니 맞아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3채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6.6%로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갔던 2008년 12월 22.5%를 기록한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7월 76.1%였던 낙찰률이 45.6%로 급감했고 인천도 82.8%에서 31.3%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110%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매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보다 3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소유자가 가진 매물들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향후 당분간은 이 낙찰가율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역시 어두워지면서 경매 투자 수요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감정가가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경매 진행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감정가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락 시기에는 더 낮게 쓰고자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게 원래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매매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경매 매물 증가와 낙찰률, 낙찰가율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기차를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충전이죠. 그래서 차를 세워두면 저절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경북 경산을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주요 기술 국산화와 산업화에 나섭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세워두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지만 기술 기준이 없고 현행법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경북 경산을 전기차 무선 충전 특구로 지정하고 4년 동안 185억 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섭니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구 사업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또 유치된 기업으로부터 기술 개발과 기업 제로를 통해서 경산 지역을 세계적인 또 글로벌 수준의 무선 충전의 규제자유 특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도심 주유소에 고출력 무선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배송용 초소형 전기차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 이미 설치된 유선 충전 시설에 무선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 등입니다. 규제에 막혀 산업화가 어려웠던 새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안전성을 검증해 산업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국제기준 정립에도 참여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경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미래차 신산업 벨트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혁신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주파수에 맞춰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입니다. 전기차로 가는 그런 골목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남 영암과 목포, 해남을 개조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 시장이 2030년 1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몸이 불편한 남성 중증 지체 장애인이 수개월간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도와주러 온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였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피해자는 노트북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모았고 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의사소통부터 식사, 목욕까지 온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정모 씨. 이런 정 씨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49살 안모 씨가 찾아온 건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안 씨는 목욕을 마친 정 씨를 나체 상태로 옮겨 성추행했습니다. 유사 성행위까지 하려는 걸 거부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성폭력. 몸이 불편한 정 씨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석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었고 간신히 결정적인 범행 사진 몇 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거 사진까지 제출됐지만 안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네, 아니오라고밖에 답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진술과 증거 사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안 씨가 부인한 범행까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 장애가 있지만 인지 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인 안 씨는 그런 신뢰를 저버렸으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빠가 더 용기를 냈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보모 일을 하며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미국의 작가는 훗날 셀피의 원조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사진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고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 작가들을 김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팔짱을 낀 채 정면을 바라보는 어린이의 표정이 어른스럽고 당돌합니다. 손목시계를 찬 팔에 난 상처들과 꼬질꼬질한 얼굴에는 피곤한 삶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멋진 순간을 잡아낸 거리 사진입니다. 작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며 허리 위치의 렌즈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모습을 담았습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비비안 마이어는 늘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7년 그녀의 사진 15만 장이 우연히 발견되며 이름을 얻었지만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평생 보모 일을 해 카메라를 든 메리 포핀스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장을 찍지 않고 오랜 기다림 끝에 최고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많은 자화상을 남겨 훗날 셀피의 대명사가 된 작가는 쇼윈도나 거울을 통해 반사된 모습과 그림자까지 담아냈습니다. She was an invisible woman and she acceded suddenly to be an icon, and she represents all the possibility for amateur photographer to become also an icon and to sit into history of photography.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프랑스의 거장 브레송. 한 남자가 무릉덩이 위로 뛰어 지나가는 대표작은 수면에 발이 닿기 직전의 순간을 잡아냈습니다. 사진 기자를 추구했던 작가는 시민의 삶을 주시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듯 고개를 숙인 한 남자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 좋을까? 우리가 왜 사진을 찍을까? 이런 사진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브레송의 사진집 결정적 순간 발행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에는 대표작 7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Haley Moss. I'm from Miami, Florida, USA. I am an author, I am an attorney, I am an artist, and I'm also autistic.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습니다. Hello, Haley. I'm Hibam Kwon, TV producer of YTN. Hi,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You know, nowadays, the Korean television series Extraordinary Attorney Woo is a hot topic. Have you seen this series? I have. I've been watching it with my family, and we all are enjoying it. I really especially loved the episode where she was representing someone else on the autism spectrum, and she was trying to relate to this young man with the penguins, and she had her colleagues and coworkers trying to join in on it and how to communicate with this person and did not have the same autistic traits that she did. I just really felt that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and also shows just how big of a spectrum that autism truly is. I do feel like we have a lot in common. She's someone who needs to have a routine every day, and she eats the same thing every day. That's me. She is someone I would want to be friends with. Just like in the drama, I did very well in school. I went to
university, I went to law school, but the things that are hardest for me are still sometimes communicating with people, making friends, socializing. I heard that your mother told you that different can be extraordinary, right? And my mom told me that different is not better, not worse. It's just different, and different can be extraordinary. But I do realize that other attorneys sometimes questioned what I was capable of or if I should be working on certain things. Or they assumed I would be really good at just going through a bunch of documents really quickly.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non-disabled people in Korea, could you tell us? If you are a non-disabled person, I hope that you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disability from people who are disabled and have disabilities, and that we are human. We have a lot more in common with each other than you think. And I think that's usually something that surprises people is I want to feel loved, I want to feel successful, I want to be happy, I want the same dreams that you probably have.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day. I'm so glad that you wanted to talk to me. Thank you so much. 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특히 내륙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특히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만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옵니다.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은 벌써 30.7도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이 27.4도, 부산 27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청주 35도, 대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